심장혈관계 질환 중에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중의 지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든가 감소된 게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중성지질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증가되면 문제고요. HDL은 감소되면 문제가 됩니다.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 인자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바로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원래 혈액 중의 지질은 혼자 못 돌아다닙니다.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혈액중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단백질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단백질 중에는 아포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아포단백질은 지질 운반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단백질,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지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이 이름은 지질과 단백질이 붙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지단백질에서 단백질 부분을 우리는 아포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아포단백질은 A, B, C, E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포단백질 A는요, HDL과 결합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억제인자고요. 아포단백질 B는요, LDL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단백질이 A, B, C, E가 있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지단백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단백질의 종류로 우리는 칼로마이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읽으면 이게 칼로마이크론이고요.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킬로미크론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VLDL도 초저밀도 지단백질입니다. 이 B가 Very고 Low Density 리포프로틴입니다. 자, 킬로마이크론은요, 식사로부터 흡수된 외인성, 자,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중성 지질이 단백질과 붙은 겁니다. 그래서 중성 지질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소장벽에서 합성되며 소장 중요하고요. 중성 지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문맥혈이라고 하면 간으로 가는 혈관이죠. 이렇게 소장이 섭수된 것들이 바로 간으로 이동합니다. 요게 문맥혈이에요. 여기에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저밀도 지단백은요, 간에서 합성된 내인성 지방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식이소인 게 아니고요. 간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간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거는 내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많이 들었나 봤더니 중성 지방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 밀도 지단백이라는 거는요, VLDL이 LDL을 형성하는 중간 과정에 만들어지는 게 IDL, 그러니까 중간 밀도 지단백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IDL은 줄을 안 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알아놔야 될 거, 칼로마이크론은 중성 지방이 많다. 그리고 소장벽에서 만들어지고 문맥에 풍부하다. 그리고 VLDL은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지방이고 이것도 주된 성분이 중성 지방이다.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는 LDL, 그러니까 저밀도 지단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VLDL이 분해되어서 IDL이 되었다가 그 IDL이 LDL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LDL은요, 여기에 뭐가 맞나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자, 간으로 가지고 가서 분해하는 것들도 있지만 얘네들은요, 간에서 만들어져서 간에서 출발해서 신체의 조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이나 이런데 콜레스테롤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고밀도 지단백, 그러니까 HDL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HDL은 뭐가 많이 들었나 봤더니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포에 있던 지질과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간으로 운반해서 이걸 분해해서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에 관여되는 그런 지단백입니다.
자, 지단백질의 구조와 종류를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킬로마이크론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로 인한 외인성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인성이라는 게 식사로부터 왔다는 거고요. 내인성은 간에서 합성되었다라는 걸 내인성이라고 합니다. 이 킬로마이크론은 이 중에 봤더니 중성 지방이 많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나? 식사 중에 있던 지방을 혈액이나 조직, 세포로 운반하는 게 바로 킬로마이크론입니다. 합성되는 장소는 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밀도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봤더니 중성 지질이 많은 것들은 밀도가 낮구나.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밀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HDL은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놓아야 될 거는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밀도는 높다. 그래서 좀 더 무겁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킬로마이크론 했고요. VLDL은 내인성이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많더라. 그리고 이 중성지방은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 간에서 합성된 내인성 중성지방이다. 그래서 합성 장소는 간이다.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LDL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LDL은 뭐가 맞나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많았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말단에 있는 세포로 운반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HDL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내인성이에요. 뭐가 맞나 봤더니 단백질의 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는 일은 조직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HDL이 만들어지는 장소도 간에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가장 높다. 이런 특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포단백질이 어떤 거다 얘기는 들었지만요. 킬로마이크론을 이루는 아포단백질은 뭐 이런 거고 VLDL은 이거고 이런 것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요. 이건 진짜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붉은색 동그라미를 해드린 요 내용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지단백질의 대사 경로입니다. 먼저 식사에 있던 지방인 외인성 지방이 소장에서 흡수되어서 바로 소장벽에서 킬로마이크론으로 전환됩니다. 이 킬로마이크론은요. 간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일부 킬로마이크론은 지방 조직이나 근육 조직에 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간으로 간 킬로마이크론은 이 대부분의 성분이 중성지질이라고 했습니다. 간에 중성지방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는요, 본인이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킬로마이크론이 이 분해되어서 만들어진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요거는 식사로 인해서 생겼지만 이제는 요게 있던 요렇게 흡수되는 거는 외인성이죠. 그렇지만 간에서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내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콜레스테롤도 만들어냅니다. 내인성이죠. 그리고 간에서는 인지질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단백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VLDL은 중성지방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는 VLDL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지질들은 주로 HDL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VLDL은 중간에 혈관에서 RDL이 되었다가 여기에서 중성지방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중성지방은 줄어들고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좀 높아지겠죠. 중성지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거는 IDL에서 이제는 LDL이 될 수 있습니다. 이 LDL에서는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된 LDL이다. 이래서 이렇게 다 부르지는 않고요. 산화된 LDL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혈관에 이렇게 산화된 LDL이 있다면 혈관 안에서 폼셀이라고 하는 아주 끈적끈적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죠. 자, 이렇게 혈액으로 간 콜레스테롤 말고요. 또 이 콜레스테롤은 조직에서 다시 HDL을 타고 간으로 가서 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나뉘어서 또 다른 지단백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진단과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중의 지질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은 고중성지방 혈증, 저HDL 혈증, 복합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수치를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토탈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부르는 총 콜레스테롤은 적정한 양은 200mg/dL 이하입니다. 그리고 높다라고 할 때는 240이라는 우리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그렇게 많이 외우진 않아요. 꼭 외워야 되는 게, 자, 요거. 제가 1, 2, 3이라고 적으려고 하다가 그게 순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요 세 가지는 꼭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LDL은 그렇게 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이 적정입니다. 그리고 160이 넘어가게 되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성지질은요, 150mg/dL 미만이 적정한 거고요. 그리고 경계치는 한 200까지예요. 그래서 199라고 돼 있죠. 200 미만이라고 하면 경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아까 60 이상이면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0 미만이면 낮은 거고요. 60보다 높으면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간에 줄을 쫙 꺼놨죠? 이상 지질혈증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봤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 중성 지질이 200 이상,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인 경우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의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우리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상지질혈증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표랑 뒤에 있는 표를 두 개를 합쳐놨어요. 이렇게 해야지 공부하기가 좋거든요. 이상지질혈증을 유형에 따라 나눴습니다. 요거는요, 프레드릭슨 분류라고요. 지단백질 유형에 따른 이상지질혈증의 분류라는 표입니다. 형태 1, 그리고 2의 A, 2의 B, 3, 4, 5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지단백질 유형에 따른 이상혈증 1은요, 칼로마이크론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화살표가 하나가 있다라고 돼 있으면은 조금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화살표가 뭐 2개나 3개가 되면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로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많이 함량되어 있지 않았어요. 중성지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칼로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중성지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유형별 식사 지침을 제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연결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연결하면 잘 볼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레드릭슨 분류에서 1형 같은 경우에는 칼로마이크론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1형이 칼로마이크론이 증가한다. 뭐 이런 걸 꼭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간혹은 출제되지만은 요즘에는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칼로마이크론이 늘어날 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칼로마이크론이 몸에서 늘어날 때는 중성지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식사 처방은요, 저지방인데 앞에 극을 붙였어요. 그래서 매우 낮은 저지방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량의 제한은 없고요. 단백질 제한도 없습니다. 지방을 극저지방식이라고 했으니까 25에서 35g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당질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칼로마이크론은 중성지방이 3개가 나야 되니까 이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식사 처방은 지방을 아주 많이 줄이는 극저지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2의 A형은 증가하는 지단백질이 LDL입니다. LDL은 원래 콜레스테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 3개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나? 콜레스테롤을 낮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화지방도 낮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량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여기 킬로그램당 20에서 30kcal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50kg의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 1000에서 1500kcal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그러면은 열량에 약간의 제한이 있는 겁니다. 단백질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을 낮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겠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하루에 300mg 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2의 B형은 LDL과 VLDL이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LDL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많았고요. VLDL은 중성지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2개만큼 이렇게 증가가 돼요. 그러면은 LDL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열량을 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고단백질로 드셔야 되고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을 권장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드시면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300mg 이하로 미만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당질로는 저당질식을 해야 되고요. 단순당도 제한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하루에 10g 이상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이섬유는 한국인 영양섭취 권장으로 봤을 때도 하루에 20에서 25g 정도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 양은 정말 최소량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권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한국인이 식이섬유를 더 먹으라고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중성지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칼로마이크론만 높아지는 이런 질환에서는 당질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LDL과 VLDL이 같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저당질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 3인데요. IDL이 늘어납니다. IDL도요, 이 콜레스테롤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고 중성지방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2개 위로 있고요. 중성지방도 화살표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 저콜레스테롤식, 그리고 중성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저에너지식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자, LDL이 높아지고 VLDL이 이렇게 같이 높아지는 거나 요 중간 산물이 IDL이기 때문에 IDL이 높아지는 거는 자, 식사요법이 보세요. 똑같죠. 자, 원리를 아니까 요거 똑같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는요. VLDL이 높아집니다. VLDL은 콜레스테롤은 조금만 올라가고요. 중성지방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 밑에 요거죠. 저에너지식과 저당질식을 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이번에 많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에너지는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고요. 단백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불포화 지방을 드셔야 되고요. 콜레스테롤은 약간 완화되어서, 그냥 콜레스테롤이 별로 안 올라가니까요. 300에서 500mg 정도 하루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성지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당질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당 제한하고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첨가당을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과일이나 과자류도 제한해야 돼요. 이거하고 다른가요? 할 텐데 아니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 5는요. 칼로마이크론과 VLDL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둘 다 중성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많으니까 열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저당질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지방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표준 체중 정도 유지하시고요. 단백질은 고단백질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전부 다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고단백질을 섭취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는 불포화 지방산을 권장하고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300에서 500mg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당질식을 하고요. 단순당을 제한합니다. 자, 이 표를 봤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오늘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너무 외울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갑시다. 칼로마이크론 뭐가 많았어요? 중성지방이죠. LDL 뭐가 많았어요? 콜레스테롤이죠. VLDL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고, 이것만 알면 다 해결됩니다. 중성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 자체를 줄이거나 당질을 줄였어야 돼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을 때는 불포화 지방을 조금 더 먹도록 권장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지질혈증,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식사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화지방산, 육류지방을
주로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산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식사량과 활동량 증가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체중이신 분들이 굳이 이상지질 혈증이 있다고 해서 또 체중을 더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 과체중 내지는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복합당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흰쌀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미나 귀리나 이렇게 껍질이 있는 곡류를 먹게 되면 섬유질을 섭취하게 되는 거고요. 이 복합당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당이라고 하면 설탕이나 이런 것들처럼 단당이나 이당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복합하지 않은 당질이에요. 그럼 복합당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곡물 같은 것들을 복합당질이라고 합니다. 이 복합당질과 섬유질 이 두 가지를 같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 껍질째 먹는 곡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의 만성염증 그리고 결체 조직이라고 하며 딱딱하게 변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증가했다거나 동맥 내벽에 지방이 침착되어서 탄력성이 없어지고 경화된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된 것이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혈관 안에 지방 덩어리가 커지면서 무기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칼슘입니다. 이 칼슘과 결합해서 플라그를 형성하면 동맥경화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플라그는 동맥을 경화, 그러니까 딱딱하게 하고 혈관의 내경을 좁아지게 해서 혈류장애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혈관 안에 혈전 덩어리라고, 혈전이라는 거는 아마 아시겠죠? 혈액이 굳은 덩어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혈관을 폐색하도록 만듭니다. 혈관 폐색이라는 거는 혈관이 막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혈관이 좁거나 막히게 되면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허혈증이 나타나고 경색 증상이 나타납니다. 허혈증이라는 거는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고요. 경색이라는 거는 막힌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관상동맥경화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관상동맥경화라는 거는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마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색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는 뇌경색 있고요. 심근경색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바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근육이 괴사되는 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 때문에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근경색이 일어나기 전에 협심증이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막히는 바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일 때는 협심증이고, 이런 증상 때문에 심장에 있는 근육이 괴사되면 심근경색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뇌 동맥도 동맥경화증처럼 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뇌경색이죠. 뇌경색으로 인해서는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자,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인간이 10살이 넘어가게 되면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 이후에는 이 지방뿐만이 아니고요. 무기질이 결합한 플라그를 형성하게 됩니다. 먼저 건강한 동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건강한 동맥은요, 안에 쌓인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굉장히 근육층도 잘 발달해 있습니다. 여기에 혈관 내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혈액이 지나다니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혈액과 만나는 첫 번째 막이 바로 내막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외막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에 침착될 때는요, 여기에 이렇게 위쪽에 앉는 게 아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은 화살표 방향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렇게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플라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콜레스테롤 플라그가 생성되는 초기에는 보세요. 혈관 내부에 안쪽에 그냥 혈관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에 배울 산화손상설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이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동맥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10살 때부터 점차 지방 축적이 시작되기 시작해서요. 이렇게 많이 내경이 좁아졌을 때는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동맥이 폐쇄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죠.
근데 혈액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영양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런 쪽의 동맥이 매우 좁아졌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근육들은 산소도 받을 수 없고 영양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조직이 근육이 괴사될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맥경화의 진행 과정입니다. 바로 뒷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먼저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혈관이에요. 그럼 여기는 혈관 내부라고 돼 있죠? 여기로 피가 흐릅니다. 피하고 첫 번째 만나는 게 바로 내피세포고요. 그런 다음에 내막이 있습니다. 평활근 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활근 세포라는 거는 의미하는 게 바로 근육 조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혈중에 보면 단핵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거 배우셨죠? 거기에서 단핵구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단핵구가 혈관 안에 있는 내막에 가서 대식세포가 됩니다. 이 대식세포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드디어 만나요. 이렇게 만나면 거품세포를 이룹니다. 그럼 이 거품세포가 주위에 있는 콜라겐 덩어리를 가지오게 돼 있어요. 이 거품세포를 주위로 콜라겐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에는 이 각도가 조금 올라온 것처럼 그려놨네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바로 이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콜라겐까지 붙게 되면 이제는 이름이 죽상종이고요. 좀 더 단단하게 되면 섬유화 죽상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이 혈관의 내부가 좁아지게 되겠죠. 자, 동맥경화의 가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은요. 손상에 대한 반응 가설이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의 안쪽 내막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유발되고 혈중에 있는 단핵구를 끌어들입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되는 이유는요. 바로 혈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강하게 되면, 그러니까 고혈압일 경우 혈관 내피는 더욱더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혈중에 단핵구라는 것은요. 혈관벽을 타고 이동을 해서 대식세포로 변화합니다. 이 내막에 있던 LDL 콜레스테롤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 LDL로 변성됩니다. 자, 산화 LDL 중요하죠. 이 산화 LDL이 바로 단핵구가 변한 대식세포하고 만나서 거품세포를 만들게 돼요. 이 거품세포는 결국 모여서 지방줄무늬를 형성합니다. 제가 동그라미는 안 쳤어요. 이 지방줄무늬는 결국 죽상종이 되고 이 죽상종이 더 단단하게 변해서 동맥경화로 진행이 됩니다. 더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혈관이 혈압에 의해서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혈중에 있던 산화 LDL이 거품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 거품세포가 결국 죽상종이 되고요. 이게 동맥경화로 진행이 됩니다. 동맥경화증의 발생 기전에 이어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요. 고혈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 내피가 압력이 아무래도 좀 더 높기 때문에 정말 작은 상처라도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더욱더 촉진됩니다. 이 고혈압이 동맥경화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동맥경화증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뇌질환, 하지동맥경화성 질환 이런 것들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고혈압만 있을 뿐 다른 질환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혈압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흡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흡연은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기 때문에 저산소증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혈청 지질 농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지방 식사, 그리고 당질을 많이 섭취하는 식사. 이렇게 되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당질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중성 지질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사를 하시면서 운동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드는 시기, 그러니까 갱년기, 폐경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감염, 피로, 스트레스, 비만 이런 식사가 아닌 다른 요인들도 콜레스테롤 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요. 비만, 그리고 노화도 위험인자입니다. 그리고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는 것도 위험인자고요. 스트레스나 감염, 그리고 LDL과 VLDL의 증가, 그리고 당뇨 증세 이런 것들도 위험인자가 됩니다. 동맥경화증의 식사요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열량은 표준 체중을 유지할 정도로 에너지 섭취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표준 체중이라면 그냥 그대로 드시면 돼요. 그렇지만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조절이 되도록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야 됩니다. 당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일단 비만도 문제가 되지만 혈중 중성 지질과 콜레스테롤이 함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더욱더 촉진되겠죠. 그러므로 당질의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열량으로 따졌을 때 50에서 60% 정도가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질입니다. 동맥경화증의 주된 원인은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물론 고혈압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질을 섭취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열량의 20%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참고로 한국인들은 현재 한 20%가 약간 넘을 정도로 그렇게 지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가불포화 지방산,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의 비는 제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1대 1대 1로 외워서 중간에 단일 불포화만 1에서 1.5로 바꾸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1000kcal랑 100m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2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1에서 1.5 정도가 돼야 되고요. 총 열량의 15%가 되어야 하고, 이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는 저지방 어용류군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식이섬유는요, 식이섬유가 많은, 그리고 도정이 덜 된, 그러니까 곡류, 채소류, 두류, 콩이죠, 감자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것들이 펙틴과 글루코만난, 알긴산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과일이나 이 과일에서도 과육보다는 과피, 그러니까 껍질에 많습니다. 그리고 글루코만난은 곤약이나 토란 이런 데 많고요. 알긴산은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에 풍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기질은 많이 드시는 게 좋지만은 칼륨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나트륨의 섭취량은 하루에 총 소금의 양이 3g이 넘지 않도록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 심장질환 배울 때는 그래도 5g 정도라고는 배웠던 것 같아요.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라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건 어렵고요. 전체적인 식사의 종류를 비타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식이섬유 많이 드시면 뭐뭐뭐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잘 드시게 되면 이 비타민이나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네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